제480회 인천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박영선 전 장관님을 비롯한 인천상공회의소 박주봉 회장님, 그리고 대학교 총장님, 언론사 사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강연사로 모신 박영선 전 장관님께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워드헤드 센터 스컬러이시며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고문, 세계경제포럼 선진제조 및 생산 이사회 이사, 대한민국 제2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자 언론인이시며 학자이십니다. 오늘 강연사로 모신 박영선 전 장관님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남동구청이 마련한 기부자 명예전당에 결액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포럼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기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사업 큰 성과가 있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한 1년 반 있었습니다. 올해 6월달에 귀국을 했는데요. 거기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반도체 주권국가, AI 신들의 전쟁. 그런데 물론 자료는 그 전에 많이 모아놨지만 반도체 주권국가는 정통적인 그러니까 책을 쓰는 방법으로 제가 직접 컴퓨터에 타이핑을 해서 썼는데 6개월 걸렸고요. 이 AI 신들의 전쟁은 AI를 활용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공저자 3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줌 회의를 하면서 서울, 실리콘밸리 그리고 보스턴 이렇게 3사람이 흩어져 있었는데 줌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한 거를 한 1시간 정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해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가 하루 회의를 끝내고 AI한테 우리가 이거 책을 만들 거니까 정리해줘. 그러면 바로 1분도 안 돼서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거를 각자 일주일 동안 읽어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I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과 3개월 아마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아실 텐데요. 바로 AI는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산성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책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 개인의 생산성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기업의 생산성이 되고 국가의 생산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AI가 과거에는 1, 2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인간이 하던 육체적인 근육이 하던 일을 자동화한 것이 지난 100년의 발달사이고 우리 공장의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늘어났는데 이 AI는 인간의 생각의 속도를 앞당기는 그래서 이 생각의 속도라는 것이 마치 시간의 연금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빛의 속도로 생산성을 앞당길 수 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찌릿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우주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을 꼽는다면 첫째가 우주의 탄생, 두 번째가 생명의 탄생, 세 번째가 AI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AI의 탄생의 의미는 우주의 탄생만큼 생명의 탄생만큼 이 세상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대의 초입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에드워드 프레드킨
MIT의 컴퓨터 과학자가 5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5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현실이 됐고, 저는 이 AI 이것을 놓치면 이제는 회사도 없고 국가도 없다. 이렇게 오늘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 정말 치열했는데요. 이 대선에서 가장 두 사람 사이에서 차이가 나던 정책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아까 티타임에서 어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인천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뒷받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 물론 공장을 돌리고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자동차를 돌리고 다 쓰이지만, 이제부터의 에너지는 바로 이것이 곧 AI가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인의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올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는데, 거기에 1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그러면 1기가와트가 75만 가구가 사용하는 양입니다. 그럼 10기가와트면 750만 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750만 가구가 사용하는 양이면 수도권의 전체의 4분의 1의 전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AI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용인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이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될까라는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이 두 사람은 왜 에너지 정책에서 차이를 보였느냐? 클린턴은 기존의 오일 이코노미를 고집했죠. 석탄, 세일가스, 천연가스, 석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이 에너지만큼은 계속 전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가 되겠다. 재생에너지 갖고는 리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리딩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포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텍사스라든가 이런 어떤 남부의 그 지지 세력이 재생에너지와는 조금 관계가 먼, 그것이 곧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 자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해리스와 바이든은 미국의 에너지의 축을 그린 에너지, 오일 이코노미에서 그린 이코노미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과거의 오일 이코노미나 이런 천연가스 이거 가지고는 AI 시대의 전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국가가 나가야 될 미래의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어떻게 보면 다음번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이 이슈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문제. 이거는 우리나라와 매우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중국 문제는 이미 미중 간의 G2 국가와 G1 국가 간에 이미 갈등이 시작됐고, 중국은 미국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두 사람 간에 그럼 차이가 뭐가 있을까? 결국은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중국을 경제적 적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국이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은 경제적 적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만큼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24시간 만에 끝내겠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해리스 바이든 이쪽은 중국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중국도 망하게 하지만, 오늘 그 축하 음악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망하게 하지만 미국도 너무 힘들어져. 중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이유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두 나라의 교역 관계가 6,300억 불이거든요. 그럼 이 6,300억 불씩 되는 나라하고 싸워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든과 해리스는 중국과 관련해서 규제는 하겠지만 이거를 좀 적당히 가겠다라는 이런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이 통상 문제, 아마 여기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통상 문제는 완연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트럼프는 중국한테 60%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편적 관세를 10% 내지 20% 때리겠다고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이 보편적 관세에 해당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기회와 위기가 숨어 있는 건데요.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10 내지 20%의 보편적 관세를 때렸을 때 한국 상품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중국의 60%의 관세를 때렸을 때, 왜? 경제적 적국이니까. 이 중국 물건을 한국이 더 퀄리티 좋게 대체할 수 있느냐?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한국만 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이 부분을 노리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기업에게 이 부분만큼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바이든은 한미일 공동의 연대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 간의 거래를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트럼프는 1대1 양자 협상을 중요시합니다. 왜? 1대1로 붙어서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 관세 정책이고 그 다음에 양자 1대1로 붙자.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1대1로 협상을 해서 중국에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제외, 그 다음에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 너네한테 돈 물리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3대 정책에 관련된 앞으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저기서 구멍이 많이 뚫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시대가 왔고 바이든의 시대에서 트럼프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바뀌지 않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이제 자유무역은 끝났다. 더 강화된 보호무역주의가 올 거다. 그러니까 어떤 보호무역주의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으로 양분화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무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데 물론 그때보다 양상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련과 미국으로 양분화됐을 때는 소련은 완전한 공산주의 체제였고 미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팔다리를 쉽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왜? 서로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는 서로 상호간에 6,300억 달러라는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가 쉽지 않지만 양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고 기회가 동시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외교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외교관계는 분명히 남북관계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되면 너네 한반도 외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는 반드시 김정은과 협상한다. 내가 그 협상자로 아마 북한에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뭔가 새로운 틀을 만들 거다. 이게 요지예요. 얘기의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이번 트럼프의 그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과거에 미국 공화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런데 이 비핵화라는 단어가 이번 선거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을 할 때 현재까지의 북한이 개발한 핵은 인정해 주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만 없애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줄게.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남북관계는 이렇게 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트럼프의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프로젝트 2025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좀 과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과격하게 되어 있지만 통상 분야, 뭐 미국의 그 내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쫙 들어있는데요. 이게 너무 과격하게 돼 있어서 한때 트럼프가 나 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5 프로젝트하고는 나하고 상관없다. 뭐 선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의 기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바로 동맹국의 비용 증가,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00만 달러 얘기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중국의 포괄적 동세와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챗GPT나 뭐 AI 들어가갖고 이 프로젝트 2025 헤리티지 재단을 좀 요약해줘. 그러면 어떻게 잘못 치면 영어가 뜹니다. 그러면 위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해줘. 그러면 쫙 나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오늘의 메인 주제인 반도체 주권 국가와 AI 신들의 전제 이 두 가지 책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AI의 탄생.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새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AI와 반도체 이것은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이 패권 국가의 조건의 넘버원이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반도체와 관련된 패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쥐고 왔고 이것을 중국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미중 간에 안간힘을 쓰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 이 반도체 투자는 어디서 시작됐냐? 혹시 베트남전 참전하신 분 여기 계세요? 네, 여기는 다 안 계십니다. 결국은 미국은 베트남전 우리가 왜 졌지? 이거 정말 질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퀘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롤링 썬더 작전, 이게 3년간 북베트남에 86만 4천 톤의 폭탄을 투하했는데요. 이 86만 4천 톤은 6.25 한국전쟁의 65만 5천 톤보다 무려 20여만 톤이나 많은 톤수잖아요. 이렇게 폭탄을 때려 붓고도 미국이 졌어요. 이 롤링 썬더 작전은 미국이 지상전을 하지 않고 공중전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왜 졌지? 결국은 명중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명중률이 9.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발 쏘면 90발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이 명중률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재래식 무기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는 폭탄 투하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왜? 소련이 그걸 알고 이제 북베트남에다가 방공망 설치를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떨어뜨리는 폭탄을 교란시키는 작전부터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유도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를 달고 통신 장비를 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자동차, 센서와 통신 장비가 없었던 자동차에서 내가 자동차를 뒤로 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몸을 돌려서 뒤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센서가 있으니까 그냥 얘가 카메라가 보여주는데, 자, 통신 장비가 있으니까 GPS 다운로드 받아서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냉장고에도 적용되고 집안의 모든 데 다 적용되는 거죠. 냉장고에 센서를 달고 통신 장비를 달아놓으면 내가 밖에서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그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센서와 통신 장비를 다는 유도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센서와 통신 장비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즉 반도체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계산기 아닙니까? 연산 능력. 그러니까 우주로 쏘는 우주 로켓은 다 반도체잖아요. 여기서 계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유도무기를 개발하자. 이 유도무기를 개발해서 토마호크, 스텔스기, 이거 다 센서와 통신 장비를 달기 시작한 건데, 그럼 이 생각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국방 전문가가 아닙니다.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창업을 하고 있었는데, 1977년에 카터 대통령이 이 사람을 달파 프로젝트의, 미 국방부 산하의 달파 프로젝트의 실장으로 스카우트합니다. 이 사람 눈에 바로 재래식 장비에다가 센서와 통신 장비를 달면 이게 유도무기가 된다는 그것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경험들이 다 많으시겠지만, 돈 있다고 해서 되는 것,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기술, 사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는, 뭔가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윌리엄 페리 이 사람을 발탁해서 달파 프로젝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달파 프로젝트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터넷, 마우스, 전자레인지, 탄소섬유, GPS, 드론 등등등등. 이게 다 미국의 달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패권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조 공장은 다 아시아에 주고 자기네가 이제 이거 기술 개발해갖고 지금까지 미국이 잘 살아왔던 건데요. 문제는 이 달파 프로젝트가 195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1958년에 시작이 됐냐면, 이 당시에 1957년에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쏩니다. 이때 미국이 이걸 보고 러시아의 달이 지구를 돈다. 이게 1957년 10월 5일 샌프란시스코 클로니컬즈의 헤드라인이에요. 아, 우리 다 망했구나 이제. 야, 러시아의 달이 지구를 도는데 쟤네가 우리 다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이 유도무기를 개발했어요. 이 유도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약 25년 동안 반도체 개발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이 유도무기를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인 게 바로 1990년 걸부전입니다. 걸부전 기억하시죠? 네. 이때 저도 MBC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세계의 전쟁을 즐기는, 마치 전자게임처럼 이런 세상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때 걸프전의 명중률이 59.1%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두 발 중에 한 발은 적중한 거죠. 이게 미국의 25년간 반도체 투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 소련이 망합니다. 자, 요 옆에 있는 사진은 1989년 2월 강년 29세 박영선입니다. 이 당시에는 소련 아무도 가지 않았던 시절이고 수교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소련으로부터 정식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가지고 한 달간 고르바초프의 그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망해가는 소련의 모습을 전달하던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기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났던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소련이 세계 최초의 스푸트니크 위성 1957년, 이 당시는 소련의 반도체 기술, 소련의 과학 기술이 미국보다 앞서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는 34년, 1991년에 망했는데 3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삐끗해서 투자 잘못하거나 리더 잘못 만나거나 이러면 한 나라가 망하는데 34년밖에 걸리지 않는데 기업은 그 기간이 훨씬 더 짧겠죠. 그래서 주변에 인사이트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대화하는 거, 또 자문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991년의 걸프전, 그리고 걸프전의 대승,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약 30년은 그야말로 미국 독주의 시대였죠. 미국이 뭘 내세웠냐? 자유무역주의, 세계화, 글로벌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계속 세계화 막 이랬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 MBC의 기자이면서도 왜 대통령이 저렇게 세계화를 얘기하지? 처음에 잘 몰랐었습니다. 결국 이거였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전성시대가 계속 부과가 됐는데 이게 2023년 이 시점에 딱 돌아서 봤을 때 과연 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성공했냐? 스티븐 월트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는 위협의 균형론의 대가이고 한국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4가지 이유로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실패했다. 첫째,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주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태. 세계화 전략으로 밀어붙인 자유무역주의. 이거 자유무역주의 하면 미국 천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거든요. 중국이 점점 커집니다. 기후위기 방관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을 등한시했다. 이 4가지 이유로 미국 반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작년에 미국 학계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반성의 결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제조업,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미국의 제조업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아마도 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미국의 민주당은 정말 실패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더 세게 나갈 확률이 훨씬 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럼 과연 옛날 미국과 소련처럼 팔다리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관계냐? 요거를 우리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979년도에 수교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지금까지 버텼던 정책이 Constructive Engagement, 건설적 관여 정책입니다. 그럼 이 건설적 관여 정책이 뭐냐? 관계가 유지돼야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경제관계가 확대돼야 경제발전에 의한 민주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영토로 보는 주장을 인지하지만 수용하지는 않고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아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 요 대목이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건데요. 이 컨스트럭티브 인게이지먼트 정책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100% 무시될 겁니다. 특히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아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 요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협상의 아이템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이 건설적 관여 정책,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주었던 건설적 관여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건설적 관여 정책과 바로 비슷했던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선샤인 팔러스입니다.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을 아마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이 건설적 관여 정책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197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작년에 이미 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장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성장은 불평등을 없애고 경제성장은 민주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철강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첨단 생명공학 등의 미래 핵심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거 룰 위반이다. 과거 같으면
그러면 미국이 이런 소리 하면 WTO가 바로 제재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WTO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왜 안 움직이냐? 중국의 힘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래서 제조업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기술을 경쟁력도 약화됩니다. 요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작년 2023년 4월 달에 제이크 설리반이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제조업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기술 경쟁력도 약화됐다. 이 고백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첫 고백입니다. 아, 우리 힘이 약화됐어. 우리 힘이 없어. 단 한 번도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중국의 힘이 막강해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자, 1980년에 미중 교역량은 10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6천억 불을 냈고 올해 6,300억 불, 6,500억 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10억 불이었던 중국을 결국은 키워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바보라서 그렇게 키워줬냐? 서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특히 어느 대목에서 그러냐면요.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2001년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당시에 유럽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WTO에 들어가는 거를.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상품을 더 수입하게 될 거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경제적 자유를 더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 중국의 WTO 가입이 왜 중요하냐? 그동안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였고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기술과 관련된 첨단 기술은 다 국가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17년 앞서서 시작했지만 중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야 됐거든요. 그럼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 민간 기업의 접근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시작된 게 바로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산업의 민간 기업의 참여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허용이 됐던 거고요. 이 WTO 가입 이후에 시진핑이 집권을 해서 2015년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10년간 1조 위안을 투자하겠다. 저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80조 정도 돼요. 지금 이게 160조로 돼 있는데 요거는 그 당시 2015년 당시고요. 지금 한 180조 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그 당시에 15%였어요. 2015년에. 이거를 2025년에 70%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2025년이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의 제재 때문에 내년에 자금률이 70%는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러나 2025년에 70%를 올리겠다는 이러한 중국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미국, 또 한국입니다. 왜 한국이냐면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의 50% 이상이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을 중국이 자급자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5년에 이미 이건 예고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러한 각국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대한 디테일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던 원인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진 것 중에. 그러니까 2015년에 중국의 자금률이 70%가 된다는 거를 가정을 해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투자 포션이 너무 컸던 거. 이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2019년에 중국의 다롄 공장, 인텔 다롄 공장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인텔은 누구한테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SK하이닉스한테 팔고 그것도 11조 원을 주고 샀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는데
원래 이 주가가 한 50만 원 이상 가야죠. 근데 그 주가가 왜 50만 원 안 되냐? 결국은 이 다롄 공장 11조가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런 걸 발표했는데 2019년에 그 공장을 11조를 주고 산다? 물론 그 라인이 다 잘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늦었다. 그리고 우리가 미스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미중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이 중국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오바마는 스타일리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자주의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오바마가 쓴 다자주의가 대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석했던 한국의 전문가나 언론이나 뭐 아무도 없었죠. 근데 이 다자주의라는 표현은 결국은 중국 시장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고 2017년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똑같은 보고를 받습니다. 중국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트럼프 때 뭐 캐나다에 뭐 화웨이 뭐 무슨 회장이 구속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2017년에 트럼프가 딱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래? 그럼 중국한테 무역 관세 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나요? 중국도 보복 관세를 때렸죠.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 힘들어지니까 바이든 들어와가지고 이거 6,300억 불 이거 중국 이렇게 해서 서로 치킨 게임만 해갖고 될까? 그래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미국도 살아야 되니까. 다만 바이든은 아까 어떤 정책을 했냐면 높은 울타리 작은 마당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관세를 다 때려갖고 보편적인 어떤 그 중국과의 무역을 그렇게 했다면 바이든은 작은 마당, 요 작은 마당에 해당하는 요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 요 작은 마당에 해당하는 게 네 가지인데요. AI,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양자컴퓨팅. 요거 네 개입니다. 그러면 요거 네 개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21세기를 먹여 살릴 최첨단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요거 네 개만큼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도 뭔가를 여기서 포션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은 디리스킹 정책을 피면서 하이 펜스, 스몰 야드 정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기술만큼은 우리가 중국한테 규제하고 관세를 세게 때릴 거다. 그런데 나머지는 교역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 달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것 했던 핵심이 바로 트럼프가 중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 때리는 게 미국 물가 상승이 코비드와 이게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이 아주 그 원인을 제공했던 건데 이 물가 상승이 결국은 언제 됐냐면 바이든 시절에 됐거든요. 이게 물가가 갑자기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무너지게 된 거죠. 물가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요. 트럼프가 이제 그걸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만큼 선거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만히 있나요? 일본은 지금 다시 반도체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그 결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홋카이도에 반도체 단지를 세우는데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2027년에 2나노 AI 로직 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일본이 첫째, 홋카이도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위치적으로 제일 좋다. 두 번째, 대한민국이 하지 않는 2나노 AI 반도체 칩을 하겠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안 하는 거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좀 빌려줘. 이게 먹혔어요. 먹혀가지고 지금 이걸 세우고 있죠. 근데 기술 전문가들은 일본이 지금 28나노 만드는 걔네들이 어떻게 2나노를 만들어? 못해. 이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제가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인도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서 사람 인력을 수입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지금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피고 있고, 그 다음에 규슈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이 이제 이미 완공이 됐죠. 그러면 이 규슈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은 왜 TSMC가 거기다가 공장을 졌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로니 챗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이 와서 포럼을 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하고 대만이 없습니다. 한국하고 대만 대신에 어디가 들어가냐? 일본과 싱가포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한국, 너네는 북한 리스크도 있고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잘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는 정도만 해. 더 이상 우리가 이거 서플라이 체인 이거 더 늘려주기는 조금 곤란해. 이런 의미인 거죠. 대만, 중국하고 위험해서 이제 대만 너네도 이제 좀 그만해, 이제 그만. 그리고 대신 그 대만이 하는 두 가지 파운드리 일본에 만들고 패키징 싱가포르. 그래서 패키징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엄청나게 가고 있죠. 반도체 칩넷 만드는. 이 지도를 보여주는데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도를 보자마자 연락을 해줬습니다. 여기 이 담당자들한테, 한국에. 근데 그거 걱정 없다고.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이 이미 이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TSMC는 공장 분산 정책을 이미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의 대만만 갖고 있으면 중국 때문에 위험하다고 계속 하니까 이거를 일본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도 만들고 유럽 공장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분산 정책을 하고 있었던 건데 한국은 이러한 어떤 미국과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도 한 발 늦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몰려오면서 지금 반도체 위기가 온 거죠. 결국은 이제 반도체는 팀 스포츠인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설계 직접 제사권을 갖고 제조와 패키징은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이 하고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제조업까지 모든 거를 다 미국 땅 안에서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 반도체의 3대 조건 중에 사람, 물, 전기 바로 홋카이도가 이 3대 조건에 가장 최적한 곳이다 라고 일본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데 첫째, 사람은 일본 사람만큼 숙면 잘 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물, 홋카이도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 있냐? 전기, 홋카이도만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미국을 설득을 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기 문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반도체의 3대 조건에 크게 문제가 된 게 없었어요. 사람도 한국 인력 정도로 되고 물도 웬만큼 해결되고 전기도 웬만큼 해결됐는데 이제부터 우리도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를 져야 되고 하는데 이 전력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거거든요. 미국도 1330기가와트를 씁니다. 그런데 1330기가와트에 곱하기 2 이게 미국의 전력 계획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이 전력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니까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원전도 어떤 원전을 쓰냐? 이게 과거의 전통적인 원전을 쓸 거냐? 아니면 SMR 소형 원전을 쓸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원전도 써야 되고 재생에너지도 써야 되고 석유도 써야 되고 천연가스도 써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곧 AI는 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술의 발달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1960년대, 70년대 대형 컴퓨터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는 IBM이었죠.
근데 IBM은 컴퓨터가 이렇게 작아질 거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었고 지금은 양자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 컴퓨터 다음에 데스크탑 PC 시대가 왔는데 이때는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은 데스크탑 PC가 너무 잘 나가니까 스마트폰 시대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인텔을 찾아가서 조금 칩을 만들어 두려고 하니까 인텔이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인텔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죠, 지금. 자, 스마트폰 시대까지 한국은 추격자로서 잘 왔습니다. Fast follower로서. 그런데 한국도 이 스마트폰 시대까지는 잘 막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 이병철 이분들은 TSMC의 모리스 창과 비교될 수 있고요. 구글에 대적하는 기업,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예를 들면 샘 얼트만,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이 세 사람이 지금 AI 시대를 끌고 가는 리더 그룹인데 여기를 벤치마크 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가가 있냐?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질문하는데 아무도 이 이야기에 대답을 못합니다. 결국 한국이 AI 시대에 한 발 늦었다는 거죠. 그럼 이 AI 시대에 우리가 한 발 늦은 건 왜 늦었냐? 메모리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 스마트폰 시대가 우리의 생활을 너무 편리하게 해주니까 국민 전체가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팩스 문화 시대에 만족해갖고 IT를 놓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지난 20년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2000년대 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브로드밴드를 전국적으로 깔아서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가운데 인터넷 이 브로드밴드가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그걸로 시작해서 지난 20년을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달려와갖고 선진국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지금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세 번째도 AI입니다. 그럼 AI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일론 머스크가요. 지금 정부 효율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장관이 됐잖아요. 트럼프.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전체를 AI로 개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잘려나갈 거고. 아까 저 티타임 할 때 어떤 사장님께서 인천에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거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대처하냐? AI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아마 문제도 많이 만들겠지만 그러나 뭔가를 할 거다. 저는 왜 그렇게 기대를 하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테슬라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제 스마트폰 저기 있네. 스티브 잡스가 내 손 안에 컴퓨터를 쥐어준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컴퓨터잖아요. 그럼 내 발에 컴퓨터를 단 사람이 바로 테슬라거든요. 이 테슬라를 누가 만들었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테슬라가 자동차 안에 컴퓨터를 하나 집어넣고 거기서 모든 통신을 해갖고 밤새 이 자동차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이런 거를 다 본사에서 다 탭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GPS 다 다운로드 받아갖고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이제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좀 과장돼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화성에 가서 살게 될 거다. 왜? 지구는 AI의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전자정부 시대라고 우리가 e-government, 전자정부 시대라고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전자정부 시대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클릭해가지고 그 클릭해서 이렇게 모든 게 되면 이제는 AI 정부, 인공지능 정부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Intelligence Government. 그럼 인공정부 AI 정부 시대는 뭐냐? Non-stop Government. 그건 non-stop Government. 그러니까 그냥 원스톱이 아니고 non-stop으로 쭉 가는 거버먼트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AI 에이전트로 만들어야 되고 이 AI 에이전트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AI 에이전트도 구글링해 보시면은 이게 뭔지 여러 설명이 나올 텐데요.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챗봇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비서 가운데 챗봇은 시키는 일만 하는 비서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비서. 비서도 똑같은 비서가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 비서가 있으면 시키는 일만 하는 비서는 챗봇이고요. 알아서 척척하는 비서는 AI 에이전트. 이 AI 에이전트는 이미 스티브 잡스가 5년 안에 AI 에이전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는 이런 겁니다. 중소벤처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원스톱 서비스니까 클릭해야 돼요. 클릭해서 또 클릭하고 내가 R&D 자금을 받고 싶어. 이 R&D 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찾아 들어갑니다. AI 에이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데이터를 거기다 저장을 하고 그 에이전트가 나와서 저를 왜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료 기술 가운데 이런 부분에 R&D를 좀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AI 에이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서 답을 쪼르륵 내놓습니다. 당신은 이런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non-stop 서비스. 이게 물론 정부도 이렇게 가야 되지만 기업도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 일할 사람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사장님의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2023년이 챗GPT로 인해서 기술혁명의 화두를 던졌으면 올해 2024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컴퓨터를 내 손 안에 쥐어준 게 스마트폰이고 컴퓨터를 내 발에 달아준 게 테슬라면 이제 이 AI를 어떻게 내 손 안에 쥐어주느냐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를 한번 이렇게 쭉 거슬러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 구글, 삼성전자 해갖고 전부 발표자 대회를 하는데 이 발표자 대회의 핵심이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어저께 기사에 보면요. 애플이 가전제품을 애플 핸드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걸 발표했어요.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거 먼저 치고 나갔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이 AI 에이전트 이전에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어떤 기기에다가 AI를 접목시키는 온 디바이스 정책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먼저 치고 나갔죠. 어떤 걸로? 통역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뒷심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 전쟁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잘하면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은 없지만 챗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없지만 이거를 잘하면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돈 되는 건 이거니까요. 그래서 소버린 AI가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고 AI 서비스가 중요하고 AI 에이전트가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There is no AI without chips. 반도체 없이 AI 없고 There is no life without AI. AI 없이 우리의 일상이 없다. 그리고 이 AI 시대는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AI의 탄생.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3대 사건의 시작에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이고 이 생존을 굉장한 영광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 새로운 세상을 또 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